반갑습니다. 다 자유우파신가요? 이게 좌파는 안 계세요? 서로 안 될 것 같네요. 그럼 중도는? 또 없어요? 아, 그 인간이 완전한 존재. 서로 완전하지 않나요? 그 유토피아가 현실 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적어도 좌파는 아니시네. 우리가 이제 보통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 마흔이 넘은 사람들은 딱 보면 좌파인지 우파인지 구별이 돼요. 우선 인상이 더럽고 눈이 대심취하고 그런 것들은 대체로 좌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 마흔 되기 전이면 어떻게 구별하죠? 또 붙여 다녀요? 잘하고?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분쟁 없이 갈등 없이 싸움 없이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라면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회는 아마 적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른데 그것도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적대적으로 다르고 이런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우리 편 자유우파 그다음에 저쪽 편 좌파를 구별하는 기준을 각자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기준점 생긴 게 더럽다 좌파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인상이 좌파스럽다가 아니라 뭔가 하여튼 이재명이 닮았어.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설정해도 좋지만 그럴 경우에는 틀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관점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른바 철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좌파와 우파의 그 구별의 기준점 이게 첫째는 인간은 완전할 수 있고 절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또는 철학 사조가 있습니다. 네, 그게 좌파. 우리 자유파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또 노력해야 되지만 그래도 근원적으로 완전한 존재는 될 수 없어. 늘 불완전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다만 하루하루 그 불완전함을 극복하고 깨닫고 그걸 이겨나가는 끊임없는 진화만이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끝내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철학 사조가 우파입니다. 그러니까 우파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고 절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앞에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불완전하다고 자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부족하니까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가 깨우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동료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학우들, 나의 친구들하고의 토론 속에서 늘 나의 부족함이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내 부족함이 지적됐다고 생각할 때는 내 스스로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와 철학을 우리가 상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적 상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파는 기본적으로 상대주의적 철학을 갖고 있어요. 나는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라고 늘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바 다수결이라고 하는 거, 뭐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이제 떠받쳐지고 있는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그 다수는 절대적으로 옳아서 다수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다수파가 형성되어서 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다수파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시점에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했을 뿐인 거예요. 따라서 그 얘기는 언제든지 저 다수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언제든지 소수파가 될 수도 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역으로 일시적으로 내가 소수파에 속해 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상황 변화로 나는 언제든지 다수가 다시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게임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선거라는 게임을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다. 누구나 다 다수파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소수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수가 소수되고 소수가 다수되는 끊임없는 역동적 변화가 허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야 선거에 저도 이번에 내가 졌구나. 뭐뭐가 부족해서. 그런데 더 열심히 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우리가 다수파가 될 수 있어.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이 룰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우리는 선거 해봤자 맨날 져. 그게 부정선거 때문이건 지역주의 때문이건 해봤자 뻔해. 그러면 그 선거 왜 해요? 그건 이미 민주주의가 부정되는 겁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의 제일 중요한 다수결의 원칙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소수에 대한 존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수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릿수는 다수지만 우리가 비록 머릿수는 저 소수라서 우리가 이겼지만 근데 사실은 저 소수가 맞고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지금 소수가 매를 맞고 있습니다. 매도 맞지만 실제로는 소수가 라이트한데 그런데 매를 맞고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인정을 해야만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원칙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의 제1원칙은 소수에 대한 존중이에요. 두 번째 제2원칙이 다수에 대한 승복이에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다수결 그러면은 다수에 대한 승복이 제1원칙인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다수결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그 일반 원칙의 제1 태제는 소수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다수에 대한 승복이 나오는 거예요. 소수가 존중받아야 다수를 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수에 대한 존중의 철학적 근거는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려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전제들이 있는 거죠. 철학적으로. 이런 사람들만이 다수결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자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은 또는 인간이 만든 어떤 조직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이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철학사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이를테면 지금은 종교지만 1000년 전, 1500년 전에는 기독교는 일종의 지배 이데올로기였고 그때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무오류의 존재라고. 그래서 감히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 수 없어.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고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게 오타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존재가 인정되는 거죠. 이 절대적 존재라고 하는 개념, 이게 우리 인간들한테 굉장히 편해요. 그냥 상대적이라고 하면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더 옳은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절대적 존재가 딱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 인간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절대적 존재가 있는데 그보다 더 절대적인 존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올바른, 그보다 더 절대적인 걸 찾아 헤맬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기독교 이전에 있었어요. 그게 소크라테스와 플라토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발현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어떤 절대적 존재, 플라토가 이야기하는 그 절대적 존재, 이 철학사조에서부터 기독교의
그 하느님 무오류의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이미 신앙이고 종교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철학 사조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토가 정치학 교과서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 체제라고 제시한 게 그래서 철인 정치인 거예요. 철인 정치는 이때 철인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존재, 완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가 다스리는 나라가 가장 완전하게 잘 다스려지겠죠. 그런 철인 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플라토는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철인 정치가 가장 이상적인데 그 다음 이 철인이 없을 때는 어떡하냐? 그럴 때는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좀 현명한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귀족 정치가 그 다음으로 좋은 정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귀족 정치도 잘 안 된다. 그럴 만한 귀족도 별로 없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대중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덜 나쁜, 그러니까 가장 덜 좋지만 나쁘지는 않은 그런 정치죠. 그게 디모크라시. 그러니까 철인 정치, 귀족정, 그리고 대중 민주주의 정치.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염되면 어떻게 되냐? 오염되면 이 민주주의 정치가 오염이 되면 우매하고 우둔한 대중에 의해서 정치가 막 폭력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중우 정치라고 불러요. 이게 제일 나쁘다고 그랬어요. 이게 제일 나쁘다. 중우 정치가 제일 나쁘다. 왜냐하면 이거는 질서의 파괴를 얘기하니까. 모든 질서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걸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철인 정치보다는 안 좋지만 그래도 이 대중 민주주의 정치보다는 좋은 정치로 귀족 정치를 설정했거든요. 귀족 정치가 오염되면 어떻게 되냐? 이 과도 정치라 과도 정치로 전락해요. 몇몇 사람이 권력을 농단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중우 정치보다는 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둔하고 우매한 대중이 완전히 그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중우 정치보다는 그래도 몇 사람이 독재하는 게 좀 덜 나쁘다고 본 거예요. 나쁘긴 하지만 가장 덜 나쁜 정치는 그러면 뭐냐? 1인 독재지. 철인 정치가 오염되면 1인 독재가 될 테니까. 순서를 그렇게 매겨요. 가장 좋은 정치는 철인 정치, 그 다음에 귀족 정치, 그 다음에 민주주의, 그 다음에 덜 나쁜 순서도 따지면 그 다음에는 독재 정치, 그 다음에는 과도 정치, 그 다음에는 중우 정치 이렇게 돼 있어요. 플라토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플라토는 이 한 사람의 그 완전한 존재가 국가를 통치하는 걸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본 거죠. 이게 기독교의 교부 철학으로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천인의 존재가 교황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이 교황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인간이 시비 걸 수가 없어요. 그게 동양에서는 이를테면 하늘로부터 그 천심이 내려와서 황제가 됐다, 왕이 됐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누구한테도 머리를 숙이지 않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늘에 있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 이렇게 해서 국가를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망은 수천 년 전부터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세를 거치면서 종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건너뛰고, 근데 이게 현대의 어떤 형태로 다시 괴물처럼 나타났냐? 그게 이제 공산당이라는 걸로 나타났어요.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하는 전일적 계급을 대표하는 전위정당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라고 공산당 스스로 선언을 해요. 그래서 공산당의 무오류성, 이거는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완전한 존재의 현대판이죠. 그래서 공산당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공산당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강제수용소에 보내서 정신을 교화시키거나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말살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화가 안 되면 말살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북한으로 가면은 수령론으로 또 바뀝니다. 무오류의 존재인 공산당이 무오류의 존재인 수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그 완전한 존재 또는 하나님의 영역에 김일성이가 딱 들어가는 거죠. 이게 북한 주체 사상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 얘기는 빼고 150년 전부터 그 시작된 좌우 이념 전쟁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우파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 고아는 상대주의적 철학을 갖고 이 세상을 보는 것이고, 좌파는 그게 공산당이든 또는 김일성이든 절대적인 존재가 있고 그 절대적인 존재는 오류가 없다. 그리고 그 절대적이고 오류가 없는 이 존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이상향인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150년 동안 싸워왔어요. 현실적으로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가 이긴 거지만 이 절대자에 대한 어떤 열망과 희로 이거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내가 광화문에 나와서 투쟁하는 우파라고 하면서도 철학적으로는 이 절대주의 이론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저하고 만나서 이런 토론을 하고 나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철학적 기반을 갖고 봐왔는가, 어떤 철학적 기반을 갖고 보고 있는가,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속에 종교가 아니라 그냥 철학이라는 측면에서도 뭔가 이론주의적인 사고 또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희구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언제든 그 경향성 때문에 좌경화될 수 있다 라고 스스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 150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그 좌파와 우파 간의 사상투쟁, 이념투쟁, 정치투쟁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좌파 막시즘을 완성한 막스가 있고, 평생이 막시즘을 깨뜨리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 21세기 대학에서도 거의 모든 대학에서 사회과학이나 또는 인문과학을 가리키면 이 두 사람을 계속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21세기 현대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두 이념 체계의 뿌리가 막스와 막스 베버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 방법론의 아주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은 대립됩니다. 그 대립되는 이유는 막스 베버가 의도적으로 대립시켰기 때문이에요. 막스 베버는 이 사람이 독일에서 학자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직접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서 국회의원도 해봤는데, 이 사람의 연구의 출발점은 뭐냐면 칼 막스 이론을 비판하고 부정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스 베버의 모든 연구는 칼 막스의 모든 이 주장을 반박하는 데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대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서, 전 세계 모든 대학에서 현대 사상 이조, 사상 이론과 사조를 공부할 때 가장 베이직하게 배울 수밖에 없는 게 칼 막스 방법론과 막스 베버 방법론이에요. 너무 많은 이론적인 얘기를 하기보다 그 중에서 제가 그냥 한 가지 책을 가지고 제가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설명할게요. 칼 막스의 아주 유명한 테제이죠.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부구조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다. 그래서 이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제가 그 위에 있는 상부구조, 정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막스의 가장 유명한 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막스 웨버는 칼 막스의 이런 태제를 어떻게 부정했나? 어떻게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막스 웨버는 어떻게 했나? 막스 웨버가 미국의 사회주의, 미국의 시장 경제를 연구해요. 미국의 시장 경제를 연구하는데 수많은 문헌 속에서 이걸 연구하는데 수많은 문헌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경험적 연구가 중요해요. 수많은 경험적 연구에 대해 먼저 하면 이 막스 웨버는 기본적으로 연역적 방법이에요. 태제를 제시하고 태제에 따라서 쭉 사회 현상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적 방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막스 웨버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거꾸로 했어요. 모든 사실관계를 다 모아가지고 쭉 정리해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귀납적 방법. 칼 막스의 연역적 방법에 비해서 막스 웨버는 귀납적 방법을 선택했고, 그래서 칼 막스의 관념론이 아니라 막스 웨버의 경험론적 방법으로 이걸 논증합니다. 그러니까 칼 막스는 태제를 딱 정리해 놓으면 그걸 갖고서 쭉 풀어쓰기 때문에 책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분량도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 이게 일반 법칙이니까. 이게 절대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니까. 반면에 막스 웨버는 칼 막스의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찾아내요. 수많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난삽하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막스 웨버의 저작은 읽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무슨 정치학 연구라고 하는데 보니까 문화인류학이 나오고 사회학이 나오고 무슨 예술학이 나오고 막 오만 것들이 다 들어와서 여러 가지 팩트들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나왔다. 결론은 별거 아니야. 근데 이 별거 아닌 요 결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이 경험적 연구를 해요. 이게 현대과학의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 현대과학은 모두 다 막스 웨버의 방법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막스 웨버가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칼 막스의 가장 핵심적인 명제인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것을 어떻게 뒤집는지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미국의 시장들을 쭉 조사를 해. 근데 미국을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에서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낸 서부 영화를 통해서 미국의 개척 시대를 이제 알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막스 웨버의 연구는 전부 다 그런 허구를 다 뒤집는 연구예요. 예를 들면은 존 웨인이 또는 커크 더글러스가 막 주인공이 돼서 나오면 절대 먼저 총 안 뽑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악한이 있어도 그 악한한테도 같이 총을 뽑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잖아요. 딱 한 20m, 30m 떨어져 가지고서 먼저 총을 뽑아라 이러고서 그래서 이기잖아요. 이런 거는 미국의 개척 시대 서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이게 자기 목숨이 걸린 건데, 그래서 실제 서부에서는 개척 시대의 서부, 그러니까 1600년대, 1700년대 미국 서부는 도둑놈, 강도, 깡패들의 서부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금 있으면 누군가 돈 있는 것 같으면 뒤에서 총 쏘고 뺏어가는 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문화와 관행인 것처럼 되어 있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총 말고는 자기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총기 소유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 개척 시대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건국의 역사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총은 미국 시민의 자유권, 자기 방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총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상자가 1년에 발생을 해도 총기 소유를 아예 못하게 하자고 하는 법은 누구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워낙 오래된 전통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정정당당한 결투는 영화에만 있었던 거고, 실제로는 등 뒤에서 총을 쏘고 온갖 짓을 다 해서 어쨌든 약탈하고 강도짓을 하는 것이 당시 서부 시대였는데, 그게 이제 역사적 팩트인데, 그런데
막스 웨버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 중에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 이상한 사람들은 등대에서 총을 쏘지도 않고 누구 돈을 약탈하지도 않고 약속을 하면 목숨 걸고 꼭 지키려고 하고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이 정원벽 연구 자료 속에서 야 어떻게 서부 개척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이 가능했냐 연구를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이제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 이면에 바닥에 깔려있던 공통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공통점들을 쭉 압축해서 가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공약수 그게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종교였어요.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를 믿는 신도들은 등대에서 총을 쏘지도 않고 약속을 한 번 지키면 꼭 지키려고 약속을 한 번 하면 꼭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막스 웨버는 그러면 프로테스탄티즘이 뭐길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제 다시 연구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종교사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이에요. 이 연구에서 보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의 독특한 교리라고 하는 것이 막스 웨버의 눈에 띄었어요. 제가 종교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정착을 하면서 배운 영역 안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전에 프로테스탄티즘이 나타나기 이전에 있었던 주류 종교가 카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티즘의 교리의 핵심적 차이가 뭐냐? 막스 웨버가 설명하기를 교리의 핵심적 차이는 예정설이라고 그랬어요. 예정설. 이게 뭐냐?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이미 예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됐어. 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했고 예정에서 빠졌어. 그러면 우리 이 해우는 평생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이라고 남을 도와도 구원은 안 돼. 하나님의 예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했어. 구원하겠다. 이 회원님은 평생 동안 도둑질만 하고 간부질만 하고 나쁜 짓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의 구원 예정설의 핵심이에요. 보통 인간으로서는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평생 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십계명 다 지키면서 사는데 왜 나는 구원에서 빠진 거야?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의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뭐냐?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잣대로 계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잣대는 따로 있어서 니거들 인간이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다. 평생 나쁜 짓만 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예정하신 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까닭과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자를 어딘가에 쓰시려고 구원하는 거다. 딴소리 말아라. 이거예요. 평생 착한 일만 하고 살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왜 구원 안 합니까? 그건 인간의 척도다. 하나님의 척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종교예요. 일반 신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구원 예정설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어떻게 무시무시하냐? 자, 우리는 인간적 상식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죠. 프로테스탄티즘의 신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사는 건 인간적인 상식과 기준에 맞춰 살지만 늘 구원받기를 희구하고 열망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열심히 십계명 지키면서 살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보장은 없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겠다고 예정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내가 죽어봐야 하는 거야. 죽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 목사님도 그걸 가르쳐줄 수가 없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구원받았으니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서도 안심을 못하는 거야. 평생 착한 일을 해도 구원받겠다는 보장이 없고
나는 그래도 구원 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십계명 잘 지키면서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고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가서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안심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무서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십계명대로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는 거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 안 하고, 헛되게 돈 쓰지 말라 그러면 돈 안 쓰고, 친구 배신하지 말라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을 좀 배신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프로테스탄티즘의 구원 예정설의 핵심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프로테스탄티즘들은 그 정말 깡패가 강도가 판치는 서구에서 살면서도 적어도 십계명 교리는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구원받을 조그만한 끈이라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캐톨릭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캐톨릭은 그냥 나쁜 짓 해도 가서 고해성사하고 헌금 내고 그러면은 신부님이 구원을 해주잖아. 그때. 그리고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 하나님의 구원방식이라는 게. 착한 일 하면 복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쁜 일을 혹시 하면 와서 고백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러면 그때 죄를 사해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아주 핵심적으로 다른 교리가 또 뭐냐면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캐톨릭은 아까 그 절대적 존재,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대리하는 대리인을 세웠어요. 그게 교황이에요. 그리고 교황의 새끼가 여러분들 성당에 나가시면 볼 수 있는 그 신부님이에요. 자, 그런데 새끼는 욕한 거 아닙니다. 이거 세부락교 새끼. 자,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매한 군중 백성들한테 전해주고 해석해주고 해설해주고 가이드해주는 성직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장이 교황이고 저 밑에 이제 신부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신부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다 대리해 주니까. 근데 프로테스탄티즘은 그게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절대적 고독 속에서 너가 알아서 만나는 거야.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목사요? 그냥 교회라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 이 목사라는 직책이 하나님과 프로테스탄티즘의 신도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은 전혀 못해. 심지어 목사님도 지옥에 가는 수가 많아. 누가 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큰 교회 목사가 큰 천당에 갈 거다. 그건 아무도 믿지 않아요. 이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오로지 하나님과 절대적 고독 속에 있는 너와의 만남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은 누구도 몰라. 가끔씩 왜 간증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그 사람만의 경험이지. 만나는 걸 누가 옆에서 봤어? 사진 찍어놨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철저한 절대적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혼자서 만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거를 신도들이 그냥 믿어주니까 그런 것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티즘은 그 기존의 캐톨릭과는 다른 이 두 가지의 아주 엄격한 자기 절제 기능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감시하지 않더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서 그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알아서 신용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에 믿는 신도들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이거야. 신도끼리는 믿겠는데 신도가 아닌 자한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했을 경우에 돌아올 것이 결국은 등 뒤에 총알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의
프로테스탄티즘들은 자기들끼리 만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거래를 시작해요. 신용거래도 자기들끼리는 무한대로 해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게 넓혀지잖아요. 그리고 맨날 충돌고 강도질 하는 것들도 보니까 저들끼리는 서로 믿고 거래하니까 둘 다 잘 사게 됐어. 그러면 지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프로테스탄트로 개종을 해. 그리고 그 룰을 따라서 더 이상 목숨 걸고 강도짓 하지 않고 그냥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게 됐어. 이게 조금씩 넓혀지잖아요. 그게 시장이야. 그렇게 해서 마침내 미국이라고 하는 그 척박한 이 강도들이 판치는 이 서부 개척지가 시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정론이 되어간다. 이겁니다. 자, 막스 베버는 이것을 전부 다 경험적으로 데이터 가지고서 쭉 추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결론을 딱 내립니다. 결론은 간단해. 한마디. 좀 허무해. 봐라. 칼 막스 너가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잖아. 일반 법칙처럼. 모든 곳에 다 이런 법칙이 관철된다고 너 주장했는데 내가 미국을 연구해 보니까 아니야. 미국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에 해당되는 시장을 만들어냈어. 너 틀렸어. 요 한마디 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갔죠. 틀렸잖아. 이게 일반 법칙이라면 그 법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하나만 발견돼도 그건 일반 법칙이 더 이상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 막스는 지가 완전하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정말 건방지게도 일반 법칙을 주장했거든. 그러니까 막스 베버는 그 일반 법칙에 반하는 증거를 찾아서 딱 갖다 들이댄 거예요. 네 말이 딴 데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안 통해. 그러니까 넌 더 이상 일반 법칙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경험적 연구를 쭉 정리해서 칼 막스의 일반 법칙,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틀렸다. 라고 주장한 책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시장경제가 공산주의를 무찌르는데 100년 이상 걸리지만 학문적, 사상적, 이론적, 철학적으로는 이미 80년대 후반에 1800년대 후반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이 소책자가 캐피탈 같은 엄청나게 두꺼운 이 책을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는 이미 150년 전에 좌파를 이겼어요. 이념적으로 이기고 정치 철학적으로 이겼어요. 그 이후에 진행된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투쟁은 이 철학적 승리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 불과해요.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저 좌파 것들한테 정권도 뺏기고 뭐 자유파는 다 막 죽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미 150년 전에 사상적, 철학적으로 승리한 자유파고 현실적으로는 30년 전에 완전한 승리를 거둔 우리 자유파예요. 다만 중국, 북한, 전 세계에서 이 한 서너 국 빼놓고는 다 그렇게 끝났는데 요것들만 마지막 잔불처럼 남아서 우리 자유파를 이렇게 막 핍박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도 전 세계에서 중공, 북한 빼놓고는 다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 좌파들한테 일시적으로 정권 뺏겼다고 대통령 2번 탄핵당하고 감옥 보냈다고 여기서 주눅들 거 없어요. 뒤집을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정신 승리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역사의 일종의 필연 법칙이죠. 동의가 되세요? 네. 아, 위로요? 아, 제가 위로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닌데? 아, 좋아요. 하여튼 위로라도 받으셨다니까 좋습니다. 청년들한테 이 정치에 눈을 뜨라고 말씀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모든 게 정치예요. 모든 게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존경하고 좋아한 나머지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했던 아주 잘못된 말도 굉장한 근거 없저처럼 이렇게 인용들을 하고 그래요. 뭐냐면 경제는 이류,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한 20년 고생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뭐 정치권의 배신죄 때문에 고생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 이건희 회장 얘기를 조금 제가 인용하면서 할게요. 이류라고 하는 기업, 이류라고 하는 기업이죠. 이거는 사적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든지 간에 그 사회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사적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삼류라고 하는 행정, 사류라고 하는 정치는 공적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나누는 기준이 뭔가? 사적 영역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거라서 사적 영역이에요. 공적 영역은 곧 죽어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지향하기 때문에 공적 영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도 민노총 같이 정교조 같이 아무리 세도 그것들은 다 사적 영역이에요. 왜? 국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리 못나도 국회, 공무원 이런 국민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라고 우리가 뽑았고 우리가 월급 주고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입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시장이 작동될 때 그 시장을 규제하는 룰이 있죠. 뭐 세금을 몇 %로 한다. 뭐 양도세를 어떻게 한다. 부동산 1가구 2주택은 어떻게 한다. 이게 다 룰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사적 영역에서 생활하는 이 생활에 대한 룰을 그 법률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룰을 정하는 게 공적 영역이거든. 그러면 보세요. 룰이 개판인데, 룰을 정하는 공적 영역이 개판인데, 3류인데 4류인데 어떻게 그 룰에 의해서 작동돼 그 룰 속에서 움직이는 민간 영역, 사적 영역이 어떻게 2류가 되냐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공적 영역이 3류면 민간 영역, 사적 영역은 잘해야 3류거나 4류거나 5류예요. 그래서 이건 회장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그 정치적 프라이어티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력은 이건 회장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실력은 기업이 훨씬 낫잖아. 너네보다. 행정하는 것들 보니까 우리보다 못해. 정치는 더 말할 것도 없어. 이 얘기 하고 싶어서 한 거지만 그러나 그 말이 사용된 그 함의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 1류가 돼야 비로소 행정이 2류가 되거나 1류가 되는 거고 정치와 행정이 1류, 2류가 돼야 비로소 민간이 2류가 되거나 3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참칭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건희는 네. 한국에서 맞지만 네. 물러가려고 하면은 국제적인 정치, 국제적인 거에서 자기 돈을 모아서 하는 말이 그래요. 정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거는 사실은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취직하면 사적 영역에 취직하는 거고 어디에선가 물건을 사면 사적 공간에서 경제활동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정에 가서 가족과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사적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여러분들의 생활의 99.9%는 사적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적 영역, 99.99%의 사적 영역을 규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공적 영역이에요. 근데 이 공적 영역은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해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으니까 나라가 개판이 됐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으니까 0.001%에 해당하는 공적 영역 하나를 잘못 해놓으니까 99.99%의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적인 삶이 너무 괴로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 99.99%의 이 괴로운 삶을 고치려면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0.001%의 이 대통령 하나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0.001%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관심을 갖는 것을 터부시해요. 야, 너 정치하냐? 뭐 이런 식이야. 어? 친구 사이에서도 뭐 말 좀 길게 하거나 그러면 야, 쟤 국회로 보내라 그런단 말이야. 그게 비웃는 얘기잖아. 여러분들이 비웃는 그 공적 영역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과 일상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국민은 자기 수준에 딱 맞는 대통령 뽑는다. 정부는 국민은 그 국민 수준에 딱 맞는 정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자를 무슨 대통령 뭔가에 지금 뽑아놨잖아요. 그게 부정선거로 했다고 칩시다. 그 부정선거를 못 막은 우리는 얼마나 바보야. 알면서도 못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저 이재명이라는 공적 영역에 있는 그 자의 이 전행과 이 독재의 그 모든 책임이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 어디한테 오는가 하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막 사태가 이렇고 막 이러니까 자꾸 정치에 관심을 끌려고 그래. 보던 유튜브도 안 본다고. 나 텔레비전 본 지 오래됐다고. 대선 진 다음에는 유튜브도 끊었다고. 이거를 굉장히 막 당당하게 말씀들 하세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 우리?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만 아니고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그 집단,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적 질서를 잡는 게 공적 영역이에요. 이거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그 대가가 국민 반드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관심을 더 높여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이 별로 불편함이 없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행복한 날이야. 그러면 정치에 관심 안 가져도 돼. 정치에 관심 안 가져도 돼.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근데 일상이 괴롭고 힘들고 막 먹고 살기도 더 힘들어지고 이럴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돼. 왜? 정치부터 풀어야 이게 비로소 풀리니까. 정치부터 풀어야 비로소 풀린다. 모든 문제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본질은 정치란. 이거를 모르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정치가 있다고 하는 이 명확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작 손봐야 될 정치는 놔두고 부분에 매몰돼 갖고서 그것만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유파들이고 너무 착한 사람들. 그래서 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뭐 요새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뭐 육대위에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소꼬리 같은 거 놓고 있으면은 주머니에서 뭐라도 꺼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근데 그걸로 이 사람이 진짜 없어지냐? 그 사람 내일도 나올 텐데. 여기 목이 좋아. 몫이 좋아. 그러고 또 나올 텐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디냐라고 쭉 추적해 들어가시라니까. 그러면 결국 어디로 닿냐? 정치 권력으로 닿아. 모든 문제는 추적해 들어가면 정치 권력으로 다 돌아온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 부분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분절된 파편화된 이런 이슈만 쫓아다니면 실제로 해결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약간의 개선은 있겠죠. 그리고 그 약간의 개선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착한 분들이니까 자기 만족 같은 것들은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실제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남동한테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바로 질의응답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해요? 네. 재미가 없으셨구나. 잠깐 쉴게요. 예.
지금 우리의 현실을 파악을 했을 때 이제 정치 돌아가는 이 상황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자면 아까 뭐 종교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삶의 가치를 두는 어떤 부분이 막 이러한 요즘의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서 막 가치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나는 프로테스탄티즘처럼 뭐 이렇게 십계명도 지키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 삶이고 뭐 가치 있는 삶이고 이렇다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막 증명이 되고 요즘에 뭐 그 이재명의 그 어렸을 때 뭐 소년원에 있었던 거 뭐 이런 거 뉴스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전 국민이 다 뭐 속았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가야 돼. 너무 혼란스럽고 그랬는데 아까 큰 틀에서 이 우파의 어떤 가치가 이게 잠깐의 뭐 이거 몇몇 저기에서 이렇게 있는 거지 큰 가치는 승리와 이런 거다 했으니까 이제 그게 위로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는 지금 우리가 모든 게 정치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아까 뭐 재단 얘기니 뭐 이런 저런 거로 대처를 어떻게 이런 거보다도 그 선거가 부정선거로 의해서 이게 계속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 같다라는 깜깜한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포르투갈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처럼 우리도 선거를 뭐 현장에서 이렇게 개표하고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 개입을 못하게 이렇게 하자 해도 그렇게 하면 부정선거가 없다고 믿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래도 뭐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국회가 또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부정선거로 계속 장악하는 그러니까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갖냐, 무슨 방법으로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그러니까 이런 허무주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막 분노하고 막 흥분해서 막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쭉 돌아보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가 해서 뭐하지? 우리가 맨날 광화문 나가서 투쟁해봤자 어차피 선거 하면은 또 부정당해가지고 부정선거 당해가지고 또 질 텐데 해서 또 뭐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우선 제가 한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첫째,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우선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 전에 윤리적이었던 것이 지금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바뀐 것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한 1000년 전에는 고려장이라고 하는 게 윤리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35세, 40세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환갑잔치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 사셨으니까 잔치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고려장이 환갑을 지나서 이제 더 이상 뭐 고동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노후를 편안하게 잘 모시겠다는 차원에서 고려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고려장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부모 유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윤리도 바뀐단 말이에요. 모든 도덕도 기준도 다 바뀌어요. 그리고 이 바뀌는 것이 어느 날 선생님이 윤리 시간에 이제부터 이 윤리는 이렇게 바꾼다라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른바 정치 과정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정치 투쟁을 통해서 바뀌어요. 기독교가 나타난 게 언제죠? 로마죠. 로마 시대.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기본적으로 다신교 국가였어요. 로마가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서 포섭하면서 이게 포용적인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이민족들,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민족이죠. 이민족들이 믿었던 모든 신도 다 로마의 신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때 로마의 신이 수십만이었다고 그래요.
그 로마 시민들이 믿는 신의 종류가 수십만이에요. 근데 여기에 별종이 나타나요. 유일신만이 존재합니다. 유일신만이 신이다.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우상숭배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 가신교 문화가 오랫동안 정착되어 온, 그리고 그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라는 제국을 포용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민족 포습하듯이 다른 나라 이민족이 믿는 신도 다 인정을 해줬는데 여기에 관계를 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바뀌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유일신을 내세운 기독교가 어느 날 갑자기 공식적인 국교로 인정된 게 아니고 이걸 인정받는 과정에 수백만 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투쟁 끝에 얻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 그때 인정받았던 이제 캐톨릭이지만 그것이 프로테스탄티즘으로 오면서도 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공산주의와의 투쟁에 있어서도 엄청난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2500년 기독교의 역사는 대충 지금 2100년이면은 예수님 탄생부터 2100년, 2023년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 2000년이라고 치면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투쟁의 역사예요. 동시에 이것은 순교의 역사입니다. 희생의 역사예요. 그걸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학적으로, 제가 정치학을 한 사람이니까 정치학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조직이 기독교 교회 조직. 2000년 동안 엄청난 강적들과 싸워서 매번 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서 끝내 승리한 게 기독교 조직이에요. 내가 보기에 제일 센 조직이야. 근데 그 바탕에는 순교를 불사한 투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장한 목사, 이영훈 목사에 이어서 정광훈 목사까지 지금 저것들이 막 후리가리 하듯이 이게 마구잡이로 막 걷어들이는 걸 후리가리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이건 진짜 잠자는 사자 코트를 제대로 뽑은 거지. 기독교가 절대 이런 별것도 아닌 저런 따위에 종북주사파 무리한테 무릎 꿇고 고개 숙일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이제 쟤네들 큰일 났어요. 가장 센 교회를 정면으로 건드려놨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 중에 첫 번째 꼭지가 바로 그겁니다. 윤리도덕은 변하는 거고 그것도 본질은 정치투쟁의 결과다. 기독교의 역사학을 증명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국민들은 다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싸움에 져서 그럽니다. 우리가 싸움에 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난 싸움터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졌어요. 우리가 정치투쟁에 졌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사회를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투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정선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속으로 생각해요. 이 겉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진다는 뜻은 뭐냐면 무슨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몰려서 겁이 나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하면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 그게 근대 시민의 의무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자기가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예요. 근대 시민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순간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만 돼요. 그래야 시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정선거다 라고 주장하면 이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돼. 제일 쉬운 게 데모하는 거지. 그게 사회구야.
몇백 명 죽을 각오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 날부터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선거 부실도 곳곳에서 드러났잖아요. 선거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 사무총장과 선관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으니까 저것들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선거를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할 수 있냐? 제대로 관리해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근데 우리 자유파가 생각하는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은 그걸 넘어서는 문제예요. 단순한 선거의 부실 관리가 아니라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게 옛날 같으면은 투표함 바꿔치기 형태로 있었을 건데 요즘에는 투표함 바꿔치기보다는 더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예. 부실 관리에 대한 증거는 수없이 많아. 물적 증거들도 막 수없이 많아. 그러니까 저것들도 꼼짝없이 대가리 숙이고 사과를 했어. 그런데 뭐 해커가 들어와서 해킹을 한 것 같다든지 뭐 하는 등등의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서버를 제대로 우리가 열어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확실하게 이게 정거라고 내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혹 차원에서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 차원에서 제기하니까 이 의혹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책임 있는 행동은 의혹을 규명하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의혹을 넘어서 확실하게 이게 부정선거였네 라고 하는 물적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면 그때부터는 싸워야 돼. 바로잡기 위해서. 그게 사회구라는 거예요. 근데 물적 증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 우리 능력이야. 어쨌든 아니 우리 능력이 그렇다고. 우리 능력이 그렇다고. 이를테면 그런 경우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부정선거가 만약에 있었다면 예? 있었다면 선관위에서 누군가가 그것에 연루됐을 거고 선관위 직원이 연루 없이는 그게 아마 불가능할 거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연루자들 중에 단 하나라도 뭐 정의를 위해서건 또는 전환길이 내세운 매번 110억이 탐이 나서건 어쨌든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제보라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 좌파들은 이른바 그런 식으로 의혹이 제기되면 제보하겠다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것까지가 다 우리의 투쟁 역량의 문제예요. 지금 제가 무슨 설명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요 라고 하면서 또 부정선거 음모로 가지고 들어가면 대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사회부는 말이죠. 3월 15일 날 터진 게 아니에요. 선거는 3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있었어. 1960년 3월 15일 날 실시된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어. 근데 그날 4.19가 터진 게 아니에요. 4.19는 그냥 넘어갔어. 그때는. 그런데 그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 중에 하나가 철탄을 맞고 마산 앞바다에 빠졌다가 숨져서 그 시체가 며칠 만에 이제 이게 부패가 되면서 떠올랐단 말이에요. 가스가 차서. 그 눈에 그 철탄이 박힌 채로 떠올른 그 시신 때문에 4.19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건적 계기가 있다. 그거는 우리 자유파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한 사건이 터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이를테면 뭐 아까 안동 말씀도 하셨는데 안동댐의 그 시신이 15년 만에 떠올랐어. 이거는 정말 우연한 거잖아.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니잖아. 그냥 우연히 발생한 한 사건이 역사의 물주기를 확 바꿀지도 몰라요. 문제는 그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4.19 세대 선배들은 그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라는 그 역사적 사건적 계기를 놓치지 않고 시위로 연결했어요. 그래서 193명이 죽으면서 결국은 이 정권이 물러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적 계기, 결정적 계기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투쟁해야만이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이 돼가지고 선거법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근데 다수당 되려고 그러는데 부정선거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타초 경사라는 말이 있어요. 타초 경사. 놀래킨다 이거. 쳐가지고. 그렇지.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더니 그 동네 어르신들이 논두렁길에 메뚜기 잡으러 가면 꼭 몽둥 요만한 길다란 직함 하나를 주고 너 논두렁길 다닐 때 이거 풀 치고 다니라고. 풀을 치면 뱀이 숨어 있다가 놀라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뱀에 물리는 건 뭐냐면 내가 다가가는지를 뱀이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맞닥뜨렸을 때 뱀이 겁이 나서 지 방어 본능으로 사람을 문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해온 부방대와 황교안 대표와 이 부정선거를 규명해야 된다고 주장한 분들이 바로 이 타촉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려고 했을 거야, 저것들이. 근데 하도 막 부정선거 색출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부정선거 하면은 막 이렇게 막 타촉을 해놓으니까 저 뱀 새끼 같은 것들이 겁이 나서 많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 선거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법을 고칠 수도 없어. 그렇게 머릿수가 부족해서. 그 다음에 결정적인 사건적 계기를 갖고 사회부처럼 뛰어나가서 막 몇백 명이 죽을 각오로 이렇게 하기에는 이미 여러 가지 계기를 다 놓쳤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타초 경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을 더 제기하고 그 제기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걸 제시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그래서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면 좀 더 심각하게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세계에 알려야죠. 그러면서 다음 선거는 지난번 선거보다는 저 뱀 같은 저 부정선거 공작자들이 겁이 나서 10명이 할 거 한 30명은 못하게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를 그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어쨌든 그걸 정말 전투적으로 해왔고 온갖 이 정치적 공격을 받아가면서 전투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저것들이 어쨌든 사과도 하고 함부로 못하게 된 측면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 대답 없는 토톨로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다.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다. 그런데 역사의 이 흐름에서는 어떤 일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그걸 놓치지 않고 잡아채서 또 다른 사건적 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준비는 늘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 네. 아니, 저기 순서가 바뀌었어.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이 2개여서 제가 적어놓은 거 보고 질문 드릴게요. 그러세요. 아까 예정에 관련된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예정하셨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안에 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에서 저는 이게 칼뱅주의의 이중 예정론에 기반한 해석인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었고요. 네, 또 이게 십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구원 예정설의 핵심이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율법주의적인 해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궁금했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는 구원의 열매로서 삶을 강조하신 것인지 아니면 약간 예정 자체와도 연결된 신학적 관점이 따로 있는지도 좀 궁금했던 게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제가 이 종교를 잘 몰라요.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고 또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정치학, 정치 사상사, 정치 철학사 영역에서는 이 서양을 다루다 보면은 기독교를 안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막스와 막스 웨버는 워낙 중요한 두 명의 이 사상 철학을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스 웨버의 대표 저작이 어떤 그 문제의식과 맥락에서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나왔는가를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설명을 한 것이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십계명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복음주의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한 것은 뭐냐면 십계명대로 살더라도 구원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무서운 교리가 프로테스탄티즘들에게 훨씬 더 엄격한 일상생활을 강요했다. 그 결과 트루스트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고 시장이 만들어졌다. 거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예, 기독교 교리 안에서 그게 어떤 역할과 어떤 분지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 능력 밖이니까 그거 따로 좀 다른 분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또 두 번째 질문. 그럼 이 해석이 프로테스탄티즘 내에서 뭔가 다양한 교파에서도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인 건지, 아니면 특정 전통, 예를 들어서 뭐 개혁주의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강조되는 관점인 건지가 궁금한 게 두 번째. 예.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은 말씀하신 대로 켈빈이 열었어요. 루터가 시작했고 켈빈이 열어서 켈빈의 그 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기독교, 이른바 개신교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종파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서 여러 교파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만 카톨릭과 대비되는 기독교만의 핵심 교리가 뭐냐? 그건 구원의 정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성태호라고 합니다. 강의 너무나 감사하고요. 고승국 박사님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저는 정치에 관심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 공산당 통일 전술이 우리나라 여야에 지금 물밀듯이 밀고 와가지고 거의 오염이 됐다고 봅니다. 1993년 한중 수교 이전에는 대한민국 정치인에서도 학생 시절을 겪었지만 여야가 있었지만 순수했어요. 진실이 있었고 대화가 있었고 타협이 있었는데, 중국 공산당 세력이 벌써 30년이 들어오다 보니까 걔네들은 세계 통일 전선 저줄, 우리는 그 학교도 다 배웠어요. 공산당은 통일 전선 저줄로 자유민주주의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젊은 세대는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지금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은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서 대한민국 여야 정치인 방송계에 다 오염이 됐다고 보면 70, 80%는 한국의 현재 정치를 개혁하려면은 그 벽을 넘어야 되는데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지 않고 내부에 우리 정치끼리 해서 해결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 공산당을 깨부셔야만이 한국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고 저희가 살아가는데, 일단 돈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이 다 매수를 했고, 현실 정치에 간단히 예를 들자면은 박근혜 탄핵 때도 중국 유학생들 개입을 한 걸로 밝혀졌죠. 저는 그때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탄핵 사건에도 중국 학생들이 한남대에 가보니까 뭐 식당애들이 뭐 바글바글해요. 근데 외국인은 한국의 정책 개입할 수 없게 돼 있고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경찰, 검찰, 언론 다 아무 액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려면은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야 되는데, 한국 정치 여야를 책임지는 분들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은 중국 공산당 질문하셨는데 실제로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것하고, 또 하나는 그람시가 시작해서 1960년대부터 전 세계 좌파들이 채용한 이른바 진지전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이 같이 있는 겁니다. 우선 중국 공산당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뭐 중국 공산당이 일단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대중국 포위의 핵심적인 전초기지로 상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군사 지원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똑같이
자신들을 포위하고 봉쇄하는 미국의 전략을 깨부수기 위한 제일 약한 고리로 대한민국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의 자신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이른바 친중파 국회의원들 만들고 친중파 지식인들 만들고 친중파 언론인들 만들고 그거하고 중국이 한국 정치를 모든 걸 다 자기들이 막 기획하고 판때기 짜가지고서 다 했다. 이건 좀 차원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일전선 전술의 핵심은 뭐냐면 힘이 약할 때 자기들 힘이 약할 때 쓰는 거예요. 자기들 힘이 강하면 통일전선 전술 쓰지 않아요. 그냥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동의 적에 대항한 다양한 세력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이 우리 자유파를 자기네 혼자 힘으로 박살낼 수 있으면 굳이 여러 세력을 귀찮게 끌어안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박살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통일전선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공산혁명 세력이 자기들이 힘이 약할 때 쓰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힘이 강하면 통일전선 전술 안 쓴다고요. 힘이 약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75년간의 그 한국 현대사에서 48년 건국 이후에 6.25 전쟁에 거치고 난 다음 집권까지는 좌파가 늘 우리보다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통일전선 전술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통일전선 전술의 대표적인 두 사례가 1.2차 국공합작이잖아요. 1.2차 국공합작,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장개석 군대의 합작인데 이건 공산당이 힘이 약하니까 장개석이한테 우리 연합해서 공동의적인 일본에 저항하자고 하지. 중국 공산당이 센데 뭐하러 그 국민당한테 같이 협력하자고 손을 내밀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 북한이 말이에요. 북한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도 기본 전략은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통일전선 전술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남한에 있는 자기네 똘마니들 세력이 워낙 약하니까 그 똘마니들 세력에다가 옆으로 농민도 붙이고 노동자도 붙이고 뭐도 붙이고 정교도 붙이고 뭐도 붙여서 이렇게 그 대한민국 정부를 고립화하고 공격하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근데 그 통정부가 얼마 전에 없어졌어. 김정은이가 없앴어요. 그러니까 통정부는 조선노동당, 북한의 공산당이죠. 조선노동당의 제일 중요한 핵심 부서예요. 두 개의 핵심 부서가 있어. 하나가 선전선동부, 하나가 통일전선부. 그런데 그 핵심적인 조직을 없앴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이 너무 세서 이제 저거 포기하겠다. 이거나 아니면 굳이 통일전선까지 할 거 없어. 저것들 다 무너져서 굳이 통일전선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독자적인 힘으로 밀어버리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세 번째 있습니다. 중국한테 양보했습니다. 이제 중국 네가 해. 그냥 아직. 아이고, 중국 얘기는 그만하시고. 예. 자, 둘 중에 어느 것 같아요? 예, 포기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너무 자신이 넘친다? 너무 자신이 넘친다. 예. 그 자신이 넘친 이유는 뭐예요? 핵이에요. 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핵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구질구질하게 남한에 뭐 골치 아프면 관리하기도 골치 아프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뭐 노동자도 와라, 농민도 와라, 뭐 지식인도 와라, 뭐 어쩌고 해서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김정은이가 통정부 해체한 핵심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 정면으로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저것들이 설마 핵을 쓰겠냐가 아니라니까. 소형화 경량화를 완성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하면 재래식 큰 폭탄처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거든요. 제한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한 북한의 핵이라는 무기의 이 비대칭 전력에 바로 직접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이다. 그것이 통정부 해체라고 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반도의 또 대한민국의 이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이 얘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통전부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이 진지전은 어떤 거냐면 그람시가 누군지 아세요? 대충 아세요? 그래요. 그람시가 그 진지전을 얘기할 때의 그 핵심적인 개념은 해계문의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진지전은 크게 기동전과 구별되는 전략인 건 아시죠? 기동전은 뭐냐면 레닌과 마오쩌둥, 모택동이가 썼던 전략입니다. 이 기동전의 전제는 이런 거예요. 막스의 태제 중에 그 공산당 선언에 보면 이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집행위원회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 계급이 지배 계급이야. 그리고 이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것은 자본가 계급이 심부름 시키는 그냥 집행하는 집행위원회에 불과해. 이런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딱 그 대상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행위원회 국가는 뭐 군대도 갖고 있고 경찰도 갖고 있고 감옥수도 갖고 있고 하지만 그래서 센 것처럼 보이지만 저 별거 아니야. 그냥 한 줌밖에 안 돼. 자본가 계급의 집행위원회에 불과해. 한 줌밖에 안 되니까 저거 힘으로 밀어붙이면 끝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동전이에요. 그게 바리케이트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레닌이 짜르를 무너뜨린 게 그런 방식으로 무너뜨렸어요. 짜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제국이었거든. 뭐 감히 그 덤빌 엄두도 못 냈던 그 대단한 제국이 불과 수천 명의 이 혁명군 그냥 힘없이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때 무너뜨린 방법이 기동전이에요. 모택동이가 뭐 정강산까지 가서 뭐 대장정을 하고 어쩌고 그래봤자 저것도 숫자가 전부 수천 명에서 많을 때 수만 명에 불과한데 그런데 장개석군은 수십만 수백만이에요. 근데 이거 기동전으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기동전이에요. 그러니까 기동전을 쓸 수 있을 때는 굳이 골치 아프게 진지전 안 써. 바로 무너뜨리고 지구들이 정권 잡으면 되는데 권력 잡으면 되는데 그리고 혁명검찰서, 혁명재판소 설치해서 수청 들어가면 되는데 뭐하러 골치 아프게 진지전을 해. 그런데 그 기동전이 그야말로 이제 망구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게 1960년대까지도 서구의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계속 기동전 방식을 이거 했어. 레닌이 하니까 되더라. 모택동이 했잖아. 카스트로도 했잖아. 우리도 하면 돼. 해서 계속 기동전 방식을 한 거예요. 기동전 방식의 그 제일 일반적인 형태가 뭐냐면 총 스트라이크, 총파. 그래서 이 기동전 방식으로 마지막에 최후의 그 장렬한 패배를 좌파들이 한 것이 1968년 5월 혁명. 1968년 5월에 파리에 1000만 노동자들이 총파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대학이 동맹 휴업입니다. 그리고 아주 처절하게 패배해버려요. 완전히 졌어요. 그래서 그 68년 5월 투쟁을 계기로 해서 좌파들 내부에서 저것들 내부에서 야 이거 레닌이 시키는 대로 모택동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기동전 했는데 돌아온 거는 패배밖에 없잖아. 이거 계속해야 돼? 이런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좀 늦어. 68년에 이미 유럽에서 기동전 전략이 완전한 참패와 몰락으로 끝나고 이제 이거 더 이상 안 되라고 한 그 후에도 2년인가 있다가 일본에서 도쿄대 야스다 강당 사건이 터져요. 이것도 기동전이에요. 극단적 좌파들이 도쿄대학 강당을 점거하고 뭐 인지를 사로잡고 뭐 총을 들고 나서서 뭐 경찰과 뭐 대치하다가 죽어요. 그 투쟁을 끝으로 이제 기동전은 완전히 좌파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이건 안 된다. 그 후에 도대체 왜 안 될까? 레닌 선생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왜 안 될까? 모택동 선생님께서 시범을 다 보이셨는데 왜 안 될까? 이거 왜 안 될까를 연구한 것이 네오마르크시즘입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왜 안 될까를 발견을 해냈어. 마침내 발견을 해냈어. 왜 안 될까? 마침내 발견을 해냈어요. 뭘 것 같습니까?
거기 와서 보고 자본주의 국가가 너무 세. 그래서 우리가 안 된 거야. 그게 그들의 진단이에요. 막스의 말대로 한 줌의 무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덤볐는데 막상 붙어보니까 이게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서 우리가 백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자기들이 진단했어요. 아주 정직하게 진단합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그것을 진단해내는 과정에서 발견해낸 게 그람시의 프리즌 노트북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람시가 재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람시를 재발견하면서 그람시 열풍이 불기 시작해요. 1970년대 전 세계 작가들 사이에서. 이 그람시의 그 주장은 뭐냐? 그때 그람시는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당하고 당수로 있으면서 그때는 한참 레닌이 뭐 전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지도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레닌에게 반대를 해요. 반기를 든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 1920년대 30년대 세계 공산주의 역사에서는 이 그람시가 완전히 변방으로 축출이 돼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감옥에서 쓴 책이라서 옥중수고라고 그러는데 이 그람시 주장에 보면 자본주의 국가는 세다. 센 이유가 뭐냐?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어. 자본주의 국가가 그냥 덜렁 국가만 하나 있는 것처럼 보지 마라. 자본주의 국가를 뜯어보면 이 자본주의 국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대한 자본주의의 진지들이 나타납니다. 봐라. 교회가 있지 않냐. 봐라. 학교가 있지 않냐. 봐라. 언론사가 있지 않냐. 이 수많은 자본주의 진지들을 거느리고 있는 게 자본주의 국가야.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꼭대기에 남아있는 국가 목만 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덤벼들었다가 우리가 펑펑이 친 거야. 그래서 진짜 저 자본주의 국가를 무너뜨리고 싶냐? 그러면 너네도 우리도 진지를 구축해야 돼. 우리도 진지를 구축해야 돼. 그게 진지전이야. 이 진지전을 통해서 우리도 진지를 구축해서 최종적으로 뭘 획득하냐? 문화적 헤게모니를 우리가 획득해야 돼. 그래야 선거를 해도 이길 수 있고 거리투쟁을 해도 이길 수 있어. 그래야 비로소 자본주의 국가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어. 이게 그람시의 진지전의 핵심이에요. 지금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은 대부분 다 이 진지전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세계 공산주의 이 대회 같은 거 있어요. 거기 가면 레닌 얘기하면 완전히 촌사람이에요. 모택동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 다들 그람시를 얘기해야지 비로소 쟤 공부 좀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지전 전략을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1980년대 받아들였어요. 1980년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진지전의 전형 대표적인 사례가 정교조거든요. 자, 정교조 사례만 내가 얘기할게요. 교사들 중에 뭔가 이상한 흐름이 있다고 제가 느낀 게 1985년경이에요. YMCA 교과 연구 모임이라는 데서 시작해요. YMCA. 이게 우파 시민단체잖아. 근데 거기에 교과 연구 모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거기에 몇 명의 이 교사들이 모여서 만듭니다. 그 교과 연구 모임에서 처음으로 표방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촌지받습니다. 또 하나가 애들 때립니다. 뭐 교과 연구 모임이라고 모임을 해서 직원들이 교과도 연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작편향 교과서가 다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처음에 행동으로 나타낼 때는 참교육 실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들이 행동으로 할 때는 촌지 안 받기 운동, 체벌 금지 운동으로 나타나요. 이게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아요. 학부모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 당시 교육 현장, 교육 현실 다 아시죠? 학교 가는 게 겁나잖아. 선생님이 학교 좀 오라 그러면 이거 봉투에 얼마를 넣어서 가야 되지? 그거 쉽지가 않거든. 다른 엄마보다 너무 많이 갖다 줘도 이상하고 적게 갖다 주면 찍히고 막 물어보고 그러잖아. 학교 한번 오라 그러면. 그 촌지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일상화됐지. 사랑의 매라고 하면서 일상화됐지. 그러니 그 젊은 교사 몇 명이 체벌을 안 하겠다? 총재 안 받겠다? 이러고 들고 나오니까 얼마나 신선해. 완전히 새로운 문화혁명이지. 그래서 현장에 정교조 지지가 확 늘어요. 그때까지는 정교조라는 단어를 안 썼어. 참교육 실천 어쩌고저쩌고 썼어. 인간주의 교육. 그렇게 해서 비교적 젊은 교사들이 또 학생들을 또 열심히 가르쳐서 인류대를 보내려고 막 했어요. 왜? 실력으로 입증받아야 자기들이 정당해지니까. 굉장히 고생하고 노력했어.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른바 정교조의 기본 틀을 잡는 거예요. 이게 수년 걸려요. 수년.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그러면서 그때 그 비슷한 무렵에 이를테면은 무슨 상문고등학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이 재단이 무슨 뭘 하고 참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그럴듯하게 무슨 청춘 영화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게 그 영화가 무슨 영화였지? 두사부일체였나? 말죽거리 잔혹사? 말죽거리 잔혹사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영화들이 그때 흥행에도 성공을 했어. 재밌으니까.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이 좌파들이 총지 문제, 체벌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거예요.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 그거 하는데 한 20년 걸려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조사도 노동자다 그러면서 노조를 내세워. 이거 합법하는데 또 한참 걸리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교사들이 해고당하죠. 이 사람들 다 지금들이 다 먹여 살려. 다 먹여 살리죠. 그러면서 지금의 정교조가 된 거예요. 한 30년, 40년 걸린 거야. 이게 정교조의 역사를 우리가 좌파 우파 떠나서 그냥 스토리로만 보면 진짜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많아. 교육 현장에 헤게모니 하나 잡는데 이렇게 40년씩 수천 명의 교사들이 투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부업으로 훈련된 이른바 통일전선부 출신들이 여기서 아주 디테일하게 지도하는 거야. 이를테면 그 중에는 막 젊은 혈기로 우리도 지금 당장 정교조 노조합시다 막 이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 좌익맹동주의 이런 게 왜 없었겠냐고. 그걸 다 제동을 걸어요. 언더시위부에서 다 제동을 걸어. 야 그거는 너무 나가는 거야. 지금 그렇게 가면은 그동안 쌓은 역량이 소진될 수 있으니까 너네 지금 보존해야 돼.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40년 투쟁의 결과 40년 진지전 투쟁의 결과 지금의 정교조가 됩니다. 40년 진지전의 결과 지금의 민노총이 된 거예요. 민노총은 그보다 더 역사가 오래되죠. 전태일 군신부터 시작돼요. 전태일이 뭐 민노총 조직하겠다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 주장한 거는 뭐예요? 근로기준법 준수하라야. 군신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쓴 편지에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주세요가 전부 다야. 그러면서 불신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의 민노총을 꿈꾸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좌파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적 계기가 민노총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출발점이 된 거지. 잡아챈 거지. 그 우연한 역사적 사건을 잡아챈 거지. 그렇게 해서 40년, 50년 노동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진지자는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자, 이 진지전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우리 진지를 구축하는 진지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30년, 40년 그 고생할 각오가 돼 있나요, 여러분? 네. 진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투신해서 좌파 같으면 혁명의 대의에 자신을 모든 것을 투신해서 해내는 게 진지전입니다. 저는 지금껏 우리 우파 활동가들 또 우파 시민들이 다수가 이 진지전을 할 태세도 각오도 돼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전에서 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 진지전의 결과는 뭐냐? 계속 진지전만 하고 있을 거냐? 아니랍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기동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진지전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 언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 서너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 좌파 입장에서는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각 진지들이 구축한 그 분야에서의 우세한 우월해진 헤게모니를 총동원해서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진지전과 기동전은 이렇게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전으로 정권 무너뜨렸잖아요. 2번씩이나.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네 진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다시 또 다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거리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 거리에 나왔던 좌파들이 지금 탱자탱자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다 다시 자기 영역으로 돌아가서 더 자신들의 진지를 강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도 받아내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받아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충원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 진지전은 언제까지 계속되냐?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공산화시킬 때까지 계속돼요. 그리고 그때는 진지전과 결합된 기동전으로 끝이 날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진지전은 진지전, 기동전은 기동전. 여기까지만 할게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예. 이 두 가지 형태에 그렇게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난다는 여러 가지 내용의 책이 혹시 그람시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아니 현대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네. 이런 식의 전략 전술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좌파들이 어떤 사건적 계기를 어떻게 진지전 전략으로 활용했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없어요. 예, 없어요. 그래서 그람시의 옥중수고는 번역돼서 서점에 있으니까 옥중수고를 쭉 한번 보면 그러면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짚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뭐 글재주가 없어서 책을 못 쓰는데 글재주 좋은 저 김용삼 대기 돼 있다. 저런 분한테 그런 책을 써달라고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셔야 돼요. 저는 방송하느라고 사실 정신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로 떠들긴 하지만 예? 글 써본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서 저는 그 자신이 없어요. 우리 저 김영삼 대기한테 책 좀 써달라고 박수 한번 칠까요? 자, 다른 분 의견 받을게요. 예. 오늘 강의 주제가 원래는 이제 청년들이와 정치의 오늘따라라는 그 제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왔는데 혹시 청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메시지를. 예, 없어요. 지금까지 하기로 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정치판에서 청년들 많이 보는데 청년들도 멍청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또 청년들을 이용하는 정당들은 더 한심해. 이것들이 청년들을 데려다 놓고 꼭 청년 정책을 쓰라고 그래. 그리고 청년들은 또 청년 정책을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자꾸 들어가. 저는요 여러분을 청년이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청년이라서 이렇게 따로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그 강점들이 있잖아요. 머리가 더 잘 돌아가고 저보다 잘 돌아가죠. 여러분. 손도 저보다 빠르죠. 감각도 저보다 좀 발달돼 있을 거예요. 그런 강점은 그냥 청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강점이야.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이도 많고 좀 손도 느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약점인 동시에 여러분이 갖고 있지 못한 또 다른 강점을 혹시 제가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유파 시민이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강점으로 여기에 복무하면 되는 거고 청년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으로 바로 이 대의에 복무하면 되는 거지. 청년 따로 있고 장년 따로 있고 뭐 노년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정당판이 청년들을 장식품처럼 쓰는 게 좋으니까 자꾸 청년들 몇 명을 그 장식품처럼 코스프레 하듯이 뽑아가지고서 옆에 세우고 그리고 무슨 청년 정책이라고 아니 천원학식이 대한민국 체제 사수에 뭔 도움이 돼? 표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 그것도 대학생 표 몇 표.
그러나 청년학식 1,000원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체제수호에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이슈냐고. 근데 이것들이 정작 대한민국 체제수호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들이 청년학식하고 사진 찍으러 가잖아,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따위의 청년 코스프레 정치를 당장 중단시켜야 돼. 그러니까 저는 당장 여러분도 지금 질문하신 분도 저한테 청년에 대해서 특별히 묻자 이렇게 답 얘기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특별히 얘기할 게 없어요.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유파 시민이니까 나랑 얘기하는 거지 청년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제가 드릴 답변은 그거밖에 없어요. 고성호 박사님 그 유튜브 평소에 잘 보고 있는데요. 질문 전에 먼저 김문수 후보님이 지난 월요일 국회에서 민주주의에는 피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저는 살면서 이제 우파에서 민주주의에 피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은 처음 듣는데 아마 후보님께서 이분이 이제 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의 길을 가는 그 노선에 들어 누워서 아마 좀 순교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내일 오전 9시에 또 출연하시지 않습니까? 부디 좀 박사님께서 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뭐 질문은 간단한데요. 사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뭐 중공이나 뭐 이렇게 우려하시는 뭐 공산화의 위협 속에 저는 항상 세계 역사를 보면 공산화의 위협 속에 파시즘은 필연적으로 태동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대가 자유주의 우파에서 다시 강경 우파로 넘어가는 시대 아닙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그람시나 진지전 또 요즘 뭐 유행하는 말이 투쟁이 곧 혁신이다. 잘 싸우는 우파, 투쟁하는 우파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저는 대한민국이 체제 수호를 하고 앞으로 이 사회주의의 그 위협을 한번 극복하는 데는 결국에는 네오파시즘이 돌파구라고 생각하는데 박사님은 이 대한민국의 이태리나 지금 이태리나 독일처럼 그런 또 일본도 그렇고요, 천정당도 그렇고 이런 네오파시즘의 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거는 아주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은데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할 때 그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냐 이민민주주의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 말은 토마스 제퍼슨이 제일 먼저 한 말이거든요.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고 워싱턴에 이어서 3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의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물론 그 시점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공상적 사회주의나 뭐 이런 것들은 꽤 많이 있었을 때예요, 이미. 예, 그럴 때 토마스 제퍼슨의 한 말은 지금 우리 현대적 언어로 해석하면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를 먹고 살았다고 할 때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피를 흘리는 거죠. 국민이 스스로 흘리는 거야.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할 때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걸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파괴하려는 자들과 맞서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자기의 피를 흘린다는 뜻이에요. 공산주의는 국민의 피를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국민한테 피를 흘리게 하면서 살죠. 그렇잖아요. 네, 그 공산당이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설치하는 게 혁명검찰서, 혁명재판소입니다. 공산당이 정권을 잡기 전에는 혁명검찰서, 혁명재판소는 설치 못해요. 권력이 없기 때문에. 권력을 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설치하는 게 혁명검찰서, 혁명재판소예요. 왜? 자기들한테 반대하는 우파들을 다 숙청을 하고 처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판소와 검찰소를 제일 먼저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을 죽입니다. 개조가 안 되니까 죽여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국민의 피 속에서 비로소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피를 흘리는 거죠.
김문수가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해서 자유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의 자유민주주의가 그만큼 종북주사파 개딸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피라도 흘릴 각오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할 때는 내 피를 내가 흘릴 수 있다고 하는 각오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니까 빨리 피 좀 빼주세요가 아니라고. 내가 피를 흘릴 각오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관용적으로 그렇게 사용돼요. 그래서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키우고 발전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흘린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의 피로 얼룩진 역사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여성 여러분들의 투표권, 참정권, 그거 피 흘려서 얻은 거예요. 여성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면 여기 있는 남성들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투표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피로 이걸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흘리는 피를 먹고 크는 거예요. 그렇다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국민의 피로 권력을 얼룩지게 만드는 공산주의와는 출발부터 다른 겁니다. 그렇고 내일 잘해준다고요? 지금 좀 유튜브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유튜브하고 갈등이 아니고 그건 김문수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치인이나 다 자기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 말 듣고 이렇게 됐다 그런 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예.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은 결국은 정치 지도자라면 자신의 선택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튜브 얘기를 하시니까 장동혁이는 지난주에 우리 자유파 유튜브 연합생방송에 나와서 거의 압박 면접 같은 수준의 인터뷰를 1시간 동안 버텨냈어요. 장동혁의 선택이야. 김문수는 이제 내일 한대.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김문수는 왜 안 해 하고 실망하다가 내일 한다고 제가 발표를 하니까 에이 눈치 보다가 이제 해서 뭐해? 반응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 또한 김문수의 선택이고요. 장동혁의 선택과 김문수의 선택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죠. 또 그런 권한도 없죠.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교사였고 전교조도 잠깐 했던 입장에서 아까 해주신 말씀을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가 굉장히 극소수여도 이미 역사 교과서나 이런 커리큘럼 자체가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던 교사들도 그걸 자기가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좌성향이 되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파 진영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극소수로 몰리고 극우 프레임을 다는 것이 좀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보면은 극우 프레임이 붙었을 때 극도로 우수한 거야 라고 일종의 보면 정신승리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스레드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스레드에서 좀 전투력 있게 활동하는 2030들이 좀 욕설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댓글 같은 거에. 그래서 제가 스레드에서 팔로워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욕설을 쓰지 말자는 내용의 주제로 글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항상 호응도가 떨어져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쓸 때마다 하는 말이 우리는 우파 사상을 마케팅하는 관점에서 세일즈하는 관점에서 욕설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나름의 이유를 많이 들고 있는데 거기에 반박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보면은 우파는 그렇게 항상 점잖게 싸웠기 때문에 여태까지 진 거였다. 내지는 잘 싸우고 전투력 있는 건데 왜 입막음을 하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면 좋을지. 하세빈님이 잘 대응하고 계세요. 네. 혼자 대응하니까 좀 밀리는 거야.
정교조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초기에 정교조가 그랬어요. 진짜 막 겸손하고 처자 같은 모습으로 늘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는 우선 웃는 연습부터 하고 그러고 접근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학교 현장에 해결문을 잡았다고 자기들이 어느 순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 20년 전부터 느꼈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것들이 권력자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배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역풍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우파 입장에서는 지금 40년 전에 정교조 운동을 시작했던 그때의 심정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려면 이미 착한 사람들이지만 더 착하게 돼야 돼. 이미 겸손한 사람이지만 더 겸손하게 해야 돼. 이미 예절 바른 사람이지만 더 예절 바르게 해야 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도자가 대중보다 한 발 앞서가도 안 되고 한 발 뒤쳐져 가도 안 돼요. 딱 반발짝만 앞서가야 된다. 뭐냐면 한 발 앞서가면 대중이 못 따라가. 한 발 뒤쳐져 가면 대중이 파묻혀서 지도자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대중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한 발 앞서서 너무 많이 나가면 대중이 못 따라가니까 반발짝만 앞서가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앞서가고 이제 웃자고 하는 말씀 같은데 나쁜 쪽으로 앞서가는 거. 반발짝만 앞서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하세민이가 똑같이 몇 년 전에 저희 고정TV 유튜브에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보이는 모습이 좀 더 당당하고 좀 더 예의 바르고 좀 더 이를테면 좀 젠틀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자 라고 캠페인을 좀 했는데 호응이 별로였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냐. 근데 지금이 그럴 때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지금이 그럴 때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럴 때예요. 이 정치투쟁의 본질은 대중을 포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명을 꿈꾸는 거랑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막 의기투합해갖고서 소총 만들고 막 사제 폭탄 만들어가지고서 야 용산으로 몰려가자 이럴 거면은 굳이 뭐 대중의 심리가 어떻고 대중의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돼. 우리 그러려고 모인 거 아니죠. 우리 자유파 진영에는 그럴 테러리스트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자유파의 투쟁하는데 이 자유파의 투쟁은 뭐냐? 기본적으로 대중을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정치 투쟁입니다. 그럼 대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대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싸움입니다. 대중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여야 이기는 싸움이니까. 그 대중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좀 더 신사적으로 모습을 갖춰야 되면 좀 더 신사적으로 외모부터 바꿔야 되고 좀 더 매력 있게 바꿔야 되고 우리끼리는 속 시원하고 통쾌해서 좋지만 우리가 끌어들여야 될 저 대중이 욕하는 것 때문에 질색이라고 그러면 욕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싸움의 기본이잖아.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뭐 한 40년 정치평론도 하고 뭐 정치투쟁도 하고 그래 봤는데 이제 욕먹을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돼요. 우리 자유파 대중들의 수준이 정치적으로 아직 각성이 덜 됐어요.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수준이 전략 전술적으로 세련되어 있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격정적이고 또 즉흥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고양되어 있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치투쟁은 수많은 대중을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편으로 포섭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흥분하면 안 돼. 우리가 6박 전 길거리에서 진짜 저 뒷골목에서 깡패랑 싸울 때는 어떤 때는 막 엔돌핀이 막 돌출해가지고서 나도 모르게 막 달려들 정도의 흥분과 격동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1대1로 이제 몸싸움 할 때 얘기고, 정치 투쟁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대중 활동을 하는 활동가 수준에서, 그냥 대중이 아니라 대중 활동가 수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흥분하면 안 돼. 그리고 늘 대중의 동태를 살펴보고 대중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떤지는 살펴보고 전진해야 될 때와 후퇴해야 될 때, 격동시켜야 될 때와 캄다운 시켜야 될 때를 정확하게 가려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정치 역량을 우리가 갖추고 있냐. 우리 자유파의 우리가 수많은 투쟁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투쟁을 누군가가 지도했을 텐데, 근데 그 수많은 대중 정치 투쟁을 지도한 자유파의 지도부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냉철하면서도 전략 전술을 유연하게 구사하는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었냐?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대중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대중 정치 투쟁을 지도했던 지휘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세빈님이 비록 외롭겠지만 그 투쟁을 계속해야 돼요. 그것도 일종의 사상 투쟁이거든. 그것도 일종의 정치 노선 투쟁이에요. 이 좌파건 우파건 간에 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맹동주의. 맹동주의는 모든 전략적 고려를 다 무마시켜버려요. 특히 싸움이 치열할 때는 목소리 큰 자가 늘 이기게 돼 있어요. 나가자 그러면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라가 이게 공격받게 돼 있다. 그래서 이른바 패배주의 투항주의보다도 더 위험한 게 맹동주의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나가자 해가지고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손실을 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좌파의 그 사상투쟁의 역사에서 보면 투항주의, 보신주의는 종신형이다. 그러면 맹동주의는 사형이야. 그만큼 맹동주의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파 진영 안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느라고 좌파의 맹동주의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우리 하세님이 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캠페인이죠. 캠페인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주 귀한 강의를 해주신 고석욱 박사님에게 다시 한번 아주 뜨거운 박수를